안녕하세요. 제가 제목을 왜 중국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어디까지 중국이 얼마나 어떻게 위험하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는 부분들을 큰 틀에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2024년의 이 세계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다 얽혀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 중국 경제는 어떤가?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의 제일 큰 문제점을 얘기할 때 무슨 뭐 소비가 어떻고 내수가 어떻고 수출이 어떻고 투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시진핑 리스크가 제일 큰 리스크 같다. 실제로 한 중국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 한 8, 90%는 시진핑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리스크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거를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고, 사실 우리가 중국 경제를 이렇게 공부하고 중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한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와 한국이 어떻게 얽혀져 있는지를 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전체적인 거를 모아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원래 사회과학이라는 게 다 그렇죠. 이게 예측하는 거잖아요. 지나간 거는 굉장히 잘 분석하고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올 거는 어떻게 올지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하고 우리가 이 다른 나라 경제든 정치든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4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복합 위기의 시대입니다. 하나만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위기가. 폴리크라이시스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위기가 겹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그림에 보시면 세계 경제, 뭐 저게 꼭 경제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위기 흐름이 어떻게 왔는지가 있는데,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작년 2023년까지 온 궤적, 최근 몇 년의 궤적을 표시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2020년부터 3년간 맞았어요. 그죠?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전염병을 맞이해서 많은 국가가 일단 봉쇄라는 정책을 채택을 했고, 중국은 끝까지 봉쇄로 갔고, 좀 일찍 열은 데도 있고, 그죠? 중간중간 보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나빠졌다, 분명히 그런 게 있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저희 보시면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칼을 빼들인 사건부터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 위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 조금 그냥 놔두면 우리를 극복하려고 할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국제 지위를 혹시 넘어서서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쟤네를 우리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칼을 댄 게 바로 관세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가만히 보니까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해상 군사력에 도전을 하고, 특히 그 AI 시대에 그 소위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보,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도전을 못하게 하려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쟤네가 돈을 어디서 벌지? 그러다 보니까 무역에서부터 돈을 버는 거예요. 좀 이따 미중 경쟁은 잠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미중 경제 전쟁이 시작이 됐고,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을 빼야겠다. 이렇게 해서 중국을 무릎 꿇리려는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 이제 미국 대선이 또 그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해리스라는 부통령이 지금 민주당 이제 후보로 나서기 직전이에요. 실질적인 후보가 됐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식의 어떤 대중 압박,
그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 트럼프의 대중 압박, 그죠? 이걸 놓고 이제 중국은 또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저기 보시다시피 미중 경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와서 전 세계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지금 공급망 위기가 오고 막 복잡한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뭐 갖고 사는 나라예요? 가스, 원유 이거 가지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제 원유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석유나 가스나 이런 이제 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코로나 경제 때문에 코로나 봉쇄 때문에 각국이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쓸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돈이 없는 나라는 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근데 소위 돈을 갖고 있는 나라, 돈이 있는 나라들,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만큼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돈을 찍어냅니다. 여러분 달러는 미국은 외환을 보유할 필요가 없죠. 달러 보유하는 거니까 자기네가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찍어내면 돼요. 그죠? 찍어내서 그러니까 돈이 풀리니까 이 돈이 너무 많이 풀렸네. 인플레이션이 오죠. 그러면 저 돈을 좀 통화 정책을 통해서 다시 환수해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가 다운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금리 정책을 계속 쓴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잠깐 앉아 있는데 그 박정호 박사가 환율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한테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미국에다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들, 그죠? 통상 국가들. 그러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야, 저걸 맞춰서 갈랬더니 본국 경제가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으로 가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옆에 그 원 그래프 보시면 저 이제 세계 10대 경제국의 GDP 비중인데 지금 우리가 뭐 미국 유일 강대국 팩스 아메리카나 그렇죠? 미국의 시대 전 세계 GDP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은 좀 비중이 19점 몇 %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는데 전 세계 경제의 18.4%가 지금 중국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저거 더 해보세요. 40%를 넘게 두 나라가 갖고 있는 거 45%를. 그만큼 강력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세계 경제에도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월드뱅크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무역하는 나라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50개국이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 아니면 제2 무역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적어도 150개국은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거죠. 이 간접도 넘어서서. 이럴 만큼 막강한 글로벌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 40%를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걸 하나 만든다. 그럼 여기에는 직간접적으로 40%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됐든 뭐가 중국 성분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아이폰, 뭐 갤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전부 100% 우리나라 것만 갖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BMW, 벤츠도 다 똑같아요. 철판은 어디 거, 타이어는 어디 거, 엔진은 어디 거, 그죠? 이렇게 다 얽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공급망이라고 그러죠?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잘못되면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실제로 해마다 중국은 1978년부터 소위 개혁개방이라는 걸 실시하면서 세계 경제 무대로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중국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비율이 항상 3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경제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미국 경기가 어떨까?
국제 원유 가격이 어떨까? 그리고 중국 경제가 어떨까가 꼭 들어가죠. 그게 바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경제까지 침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2018년부터 작년까지 겪었던 게 바로 글로벌 경기 침체예요.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은 2022년 말에 이제 코로나 종식을 스스로 선언하고 리오프닝, 그러니까 새롭게 오픈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안 됐잖아요. 이 안 된 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그대로 온 겁니다. 우리 경제도 매우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지금 세계가. 뭐 미국은 괜찮아요. 미국은 하여간 뭐 다른 나라 빌빌하는데 미국 같은 거대 경제체가 3.8% 성장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국도 똑같습니다. 중국이 뭐 5%가 됐네 안 됐네 갖고 되게 그러는데 중국 같은 거대 경제체가 연평균 5% 성장한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이제 성분을 봐야죠. 저게 정말 믿을 만한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건지 이건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5%를 성장한다라는 거는 강력한 그 성장 잠재력을 아직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물론 과거같이 10% 이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 옆에 제가 이제 써놓은 그 우리 특히 동북아 이런데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더 이상 변수라고 할 수 없는 상수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북한 핵이나 미사일. 여러분 북핵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죠. 북한은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탄을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 동부까지 겨냥하는 화성 17호라는 ICBM을 가지고 있고 그걸 거꾸로 돌리면 전 유럽이 사정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북핵은 전 세계를 겨냥하고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핵 위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저게 좀 완화되면 둘이서 해결되면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진핑이라는 이 체제는 그거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시진핑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바뀔 수는 있지만 저런 전략 경쟁이 그치지 않는 전략 경쟁 20, 30년을 충분히 갈 거라고 예상하는 저런 전략 경쟁이 변수로 있는 데다가 아예 상수가 돼 있는 데다가 이제 변수까지 나왔다.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게 또 중간에 지금 해리스로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지금 보면 컨벤션 효과 때문에 뭐 트럼프를 이겼다 그러는데 진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이것도 또 다른 불확실성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재작년 2월 24일 날 했는데 지금 3년 반을 지금 가고 2년 반을 넘어서 3년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끝내려고는 하는데 젤렌스키도 이제 지쳤어요. 러시아의 작전은 고사작전입니다. 고사작전.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도와주잖아요. 그럼 니네 도와줄 때까지 도와줘. 우리는 용병 써서 그냥 전쟁할 거야. 말려 죽이기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안, 중국과 대만 올해 1월 달에 그 민진당 후보가 됐는데 무슨 뭐 특별히 전쟁 상황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미국의 대만 중시 정책이 계속될 거고 그게 이제 남중국해라든지 대만 해협이라든지 거기는 또 우리하고 굉장히 중요한 중요 해상 수송로입니다. SLOC라고 그러죠. 거기가 없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석유 안 들어오면 원유가 안 들어오면 한국은 5일 만에 전부 마비됩니다. 전 산업이 마비돼요. 5일만 안 들어오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비축분, 그럼 비축분 견딜 때까지만 가능한 거죠. 실제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물론 러시아 원유를 많이 사서 쟁겨놨지만 중동 석유가 들어와야 돼요.
아라비아 해협을 거쳐서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를 들어와야 그래야 그것도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직접적인 충돌까지는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이 2번 대면을 했는데 만나서 한 얘기가 뭐예요?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자. 갈등은 서로 인정하되 이게 충돌이 되지 않도록 하자. 그게 유일한 합의예요. 유일한 합의.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똑같죠? 엊그저께 여러분 보셨죠?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지도자를 이란에서 그냥 제거해 버렸어요. 야, 이게 그러면 이게 또 중동 전쟁이 또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죠. 미국이 말리고 있는데 네타냐후가 말을 안 듣습니다. 거기는 계속 이걸 이어가야 또 전쟁이 되잖아요. 중국이 막 이거 중재한다고 지금 뭐 14개 팔레스타인 정파들 모아놓고 베이징에서 뭐 베이징 선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알맹이가 빠져있죠.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은 부르지도 못하고 안 오죠. 그럼 이제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중국은 사실 원래는 관계가 좋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과학기술 전자기기 수출을 제한했을 때 중국이 주로 어디를 통해서 그걸 조달했냐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조달했어요. 1년에 200억 불 이상의 전자 부품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났을 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편들기를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러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뭐 미국은 어쨌든 이스라엘 편을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중동 쪽에 손을 들어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것도 겉으로는 이스라엘 하마스지만 저 안에 또 미국과 중국이 또 숨어 있어요. 자, 이렇게 미중 간의 경쟁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보다는 좀 약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거는 우리가 우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이든이 동맹과 함께 뭐 막 이러면서 판을 짰잖아요. 국제사회를 같이 움직이도록. 그래서 올해부터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게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보통 제3세계라고 그랬던 건데 좀 달라요. 제3세계하고. 이 글로벌 사우스의 중추 국가들은 자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조금씩 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도 하는 국가들이에요. 그게 뭐 대표적으로 인도, 브라질,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그죠? 자원도 많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이런 데 자기가 들어가요. 그런데다가 작년에 우리가 8월 18일 날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삼각공조 강화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중러가 이게 또 새로운 냉전 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중국이 내가 거기 왜 들어가? 그러니까 김정은이 푸틴을 부른 거죠. 그래서 북러 관계가 밀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거기 안 끼고 싶죠. 국제 왕따국가 둘이 하는데 왜 내가 거기 끼어가지고 우리가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리고 1대1로 하면 자기가 다 갑인데 이제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코로나 말기에 어쨌든 코로나에 대응하는 게 극명하게 빈부격차가 드러났어요. 돈 있는 국가들은 막 지르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쩔쩔매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타난 게 뭐예요? 강대국의 신보호주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로나 끝나고 다 자기 중심이죠. 신보호주의라는 틀을 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뭐 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업종별, 지역별로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제가 쓴 글들이 많은데 잘 써서 쓴 게 아니고 이게 남의 걸 잘못 쓰면 저작권에 걸린다고 그래서 그냥 갖다 쓴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읽으세요. 미중 전략 경쟁은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있었죠. 양극 체제. 이거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가 체제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냐 아니면 민주, 자유, 시장 경제 체제냐. 체제 경쟁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군사력 경쟁이에요. 누가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레이건이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하고 그 미사일 디펜스 체제를 완벽하게 갖춰놓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그러다가 소련의 가랑이가 찢어진 거예요.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러다 사실 쇠락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미중 전략 경쟁은 그거하고 좀 다르다. 왜? 여기 보세요. 군사력이나 정치력, 무슨 이데올로기뿐만 아니고 뭘 가지고 또 싸워요? 경제력을 가지고 싸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 실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꼭 뭐 그것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디커플링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너희하고 완전히 끊어. 근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중국 게 없으면 이게 안 만들어진다니까 포인터가. 예전에도 미국에서 MBC TV에서 만들어 봤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가기. 이틀 만에 손 들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뭐 중국 거 없으면 멕시코 거 샀으면 되지, 베네수엘라 거 샀으면 되지 그랬는데 실제로 이틀을 지나가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꼭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디리스킹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위험 관리를 하겠다. 지금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사회가 같이 가려면 누구를 완전히 떼어놓고 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 생각에는, 제 개인 의견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리커플링을 할 거다.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리커플링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중국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지 아니면 미국이 좀 완화할지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칠 거다. 그래서 보시면 군사, 경제, 정치, 문화 온갖 분야에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틱톡 금지한 거 아시죠? 그런 것도 다 문화 논쟁과 관련된 거예요. 경제도 있고 안보도 있지만 문화 논쟁하고도 관련돼요. 미국 인구가 3억인데 1억 5천만 명이 틱톡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틱톡에 또 개인정보를 또 집어넣어야 돼요? 가입을 하고 그러려면? 그러면 그런 게 다 빠져나갈 거고 그게 다 엮어져 가지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거다. 그래서 틱톡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리, 테무 그런 거 여러분 많이 사고 그러시잖아. 그럼 거기 회원 가입을 했더니 갑자기 해외에서 뭐 결제하신 게 아니라면 뭐 연락 바랍니다. 이런 거 막 뜨잖아. 그죠? 뭐 013 막 이래갖고. 이거 어디로 우리 어딘가 우리 정보가 나간 거죠. 어딘가로 나간 겁니다. 그러면 중국 정보보호법이 있어요. 그 7조에 의해서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기업체한테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알리하고 테무한테 야, 너 한국 사람들 거 정보 내놔. 하면은 협조를 해야 돼요.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정보가 어디로 갈지, 북한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정보보호법을 가지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제 벌금을 처음 때렸죠.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얽혀져 있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 관세를 더 부과하고 중국산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옛날에 이게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에서 1달러에 가면 이미 관세가 60% 붙어가지고 1불 60센트에 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1달러에 와서 거기에 뭐 붙여갖고 1불 30센트에 샀었는데 지금은 1불 60에 들어가니까 2불 정도에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더 많이 나가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놓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의 기초를 닦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중국을 주저앉히자. 라는 게 지금 미국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다시 되든
이런 미중 전략 경쟁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치지 않는다.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해결되면 좋죠. 근데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수가 아니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상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놓고 판단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미국은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원래 옛날에는 경제, 제조, 수출, 소비 막 이런 것만 갖고 갔었어요. 근데 이게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강한 나라가 돼야 될 것 같아. 그죠? 강국화 전략을 하는 거고 그 강국화 전략은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익을 침해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우리 이익을 침해하기 전에 눌러야겠다. 특히 저 밑에 있는 중국 제조 2025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저런 거 갖고 경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플랜들이 있잖아요. 뭐 인더스트리 2.0, 3.0 이런 걸 다 내세우는데 보면 되게 비슷비슷한 거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내놓으니까 미국에서 이 중국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자기네가 볼 때는 특히 오바마가 볼 때는 얘가 중국이 시장 경제 국가로서 성공을 하고 세계적 국가가 되면 아마도 국제 룰을 따르는 시장 경제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크면 클수록 어때요?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식 현대화를 내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미국 너희는 너희대로 해. 나는 나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갈게. 이게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우리 밑으로 끌고 들어오기가 어려워지죠. 여러분들 G2라는 게 뭐예요? 그룹 오브 투예요. 다른 나라는 잘 쓰지도 않습니다. G2라는 거의 개념이 뭘까요? G1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그리고 2, 3는 다 뭐야? 미국이 짜는 판에 와서 움직이는 2인자, 3인자예요. 그러면 중국한테 G2라고 그러면 속으로는 자식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네 밑에 들어가서 움직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G2라는 말을 물론 또 그걸 하면 그만큼 책임도 져야 돼서 그렇지만 그 시스템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해왔던 방식과는 미국이 추진하는 시스템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을 하겠다라는 게 중국식 현대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합쳐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결단을 내려요? 쟤네를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미줄 그래프 보시면 저 밖에 이제 짙은 색의 거미줄 그래프가 미국입니다. 미국 보세요. 경제력, 그 다음에 군사력, 리질리언스, 그 다음에 미래 전망, 디플로매틱, 인플루언스, 이코노믹 릴레이션스 막 다 이런 거 아주 고르죠. 그래서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에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렇게 고르단 말이죠. 저 빨간 게 뭐냐 하면 중국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100몇십 개국과 교역을 하니까 이코노믹, 경제연대, 외교연대 저런 것들도 다 커진 거예요. 다만 중국은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가 외교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디펜스 네트워크가 약하죠. 뭐 동맹이라고 가까이 하는 데가 뭐 러시아, 북한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밖에 없으니까 저게 약해요. 그 다음에 문화적 영향력도 약합니다. 밀리터리 캐퍼빌리티도 약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저 빨간 게 이쪽으로 접근을 하거나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미 넘어선 게 몇 개 있죠. 잘못하면 미국이 중국한테 쌈 싸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날이 오기 전에 중국을 확실히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미국의 생각이에요. 저거는 주로 미 의회나
미국의 서태평양 사령부 쪽에서 많이 쓰는 그래프입니다. 많이 쫓아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더 중국이 발전을 하면 미국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할 거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미국은 뭐 맨날 1등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자기네는 뭐 영원히 몇백 년간 1등을 해야 되나? 중국의 논리도 일리가 있죠. 아니 뭐 우리는 그럼 계속 2등만 하라는 얘기야? 우리도 1등 해야 될 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미국은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 확고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가장 강력한 도전자인 거죠. 그래서 저걸 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중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그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저거를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에서 재임 기간 동안 3573번을 외쳤답니다. 그러면 1년이 365일이니까 한 1500일 정도 하는데 3만 번을 외쳤으니까 하루에 20번씩 저걸 외칠 만큼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자예요.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죠. 트럼프가 지금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메리카 퍼스트 무슨 인스티튜트예요. 아메리칸 퍼스트 폴리시 인스티튜트 AFPI.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트럼프 당선되면 이제 거기 나오는 정책을 가지고 많이 할 거예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치를 강조하고 여러 군데서 모였으니까 너도 나도 평등하고 인권 강조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습법 사회고 전제국가를 겪었으니까 사회법이라는 게 있는데 저기는 뭐 니나 내나 다 딴 데서 와서 신대륙에 온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법치 뭐 저런 걸 굉장히 강조해요. 바이든은 지난번에 당선이 되면서 America is back 그랬어요. 미국이 돌아왔다. 돌아온 게 뭐예요? 원래 미국이 세계를 인도했었는데 못했으니까 다시 내가. 저것도 미국 제일주의죠. 그죠? 나와 뜻이 같은 국가들과 같이 움직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이 틀로 끌어들이게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방향으로 안 오는 국가들을 뭐라 그래요? 수정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수정주의 국가를 4나라를 하고 있죠. 원래 러시아, 옛날 소련, 러시아가 제일 셌고 그 다음에 중국, 북한, 이란 이 4나라가 이게 옛날부터 악의 축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 확고한 1등이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그죠? 러시아보다. 그래서 미국 외교 정책의 목표가 중국 억제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억제되지 않으면 미국 외교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수로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중국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중국을 뭐 가치를 같이 하자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여기 사회주의 국가잖아.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인류 운명 공동체론이에요. 인류 운명. 뭐 인류 운명 공동체가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인류가 운명 공동체고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데 나쁠 게 뭐 있어요. 근데 꼭 뭐가 있어. 반드시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대로 와라. 그 방법론이 1대1로예요. 그죠? 1대1로 정책에 따라서 와라.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다. 그리고 원래 중국은 사실 잘 나갔죠. 여러분들 뭐 송나라 이런데 청나라 이런데 아시잖아요.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전 세계 GDP의 30% 지금 우리가 팩스 아메리카나를 25%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지리상의 발견 이전에 중국이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했어요. 항상 세계 최강 선진국이었단 말이죠. 다만 이제 동서양의 교류가 없으니까 지리상의 발견 이전이라서 그랬던 거고. 그래서 시진핑이 뭘 들고 나왔냐면 중국은 항상 문명형 국가였고 세계를 주도했었는데 그놈의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아편전쟁을 기화로 침략을 해서 우리가 아시아의 병자가 됐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렇게 발전해서 세계에 우뚝 서서 중국식 모델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역사적으로 정당한 지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제국주의의 압제를 다 극복을 하고 나왔으니까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방법을 설파할 당연히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미국식 모델만 인류 역사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그러느냐? 왜 그게 경제 발전에 미국식 모델만 유리하다고 그러느냐? 우리도 우리 방식도 괜찮다. 그런 게 이제 주로 많이 그 호응을 받는 데가 아프리카의 그 부족 국가 개념에 이런 국가들은 좋잖아요. 독점 권력을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를 조금 채택을 했더니 나라가 과거보다 좀 윤택해졌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그 중국이 인류 운명 공동체론을 내세우는 이유인데 이게 이제 보편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다 민주, 자유, 뭐 인권, 개방 이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필이 잘 안 돼요. 보편 가치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고전을 하는 겁니다. 그 마오쩌둥부터 지금 시진핑까지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다른데요. 어쨌든 마오쩌둥은 미국을 굉장히 무서워했죠. 그런데 또 미국 같은 나라가 되고 싶었어요. 미국같이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미국을 무서워하고 미국이 들어오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1949년 10월 1일에 생긴 신생국가가 한반도 남북한 전쟁에 개입을 불법 개입을 하죠. 그래서 북한에서 미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엄청난 모험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중국이 어려워졌잖아요. 뭐 계획 경제하고 문화대혁명 겪고 이러면서 중국은 위인을 하나 만납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의 중국을 얘기를 하면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미국이 짜놓은 판에 들어가야겠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된다. 이거죠? 미국이 짜놓은 판에 들어가자. 그게 바로 뭐예요? 개혁, 개방입니다.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니까 대내적으로는 개혁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주계장막을 걷고 오픈 팔러시를 하자. 그죠? 그게 개방이에요. 개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미국이 짜놓은 국제 질서로 들어가겠다라는 표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미국을 배우겠다. 미국과 같이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혁 개방을 열심히 해서 뭐 G2가 됐든 아니든 세계적 국가로 성장을 했어요. 그죠? 세계적 국가로 성장을 했고 2012년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덩샤오핑은 뭐 그런 국가주석이라든지 총석이 직책도 안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 지도자를 했었고 하면서 그 호야오방, 자오즈양 그 다음에 이런 사람 내세웠고 여러분 잘 아시는 장저민 그 다음에 후진타오 이 사람들이 다 시진핑 시대 때 이제 앞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시진핑은 덩샤오핑은 사실 97년에 사망을 하죠. 그런데 이 판을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판을 그려놓고 개혁개방이라는 흐름을 쭉 왔었어요. 그래서 세계적 국가가 됐는데 2012년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딱 올라와서 아 이제 뭐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미국하고 맞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힘을 조금 투사해 봐야겠다. 언제까지 미국 밑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그 극미, 미국을 극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시진핑이 하게 됐다라는 차원에서 극미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지금 중국 경제를 이해하든 뭐를 하든 이 미중 전략 경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미중 간에는 4T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지 T 문제가 되는 게 트레이드. 중국이 물건을 만드니까 물건 판 사람이 항상 흑자를 보죠. 그 다음에天安만 천안문 T잖아요. 민주를 강제적으로 폭력으로 제압한 사건. 그 다음에 티벳 강제 점령했어요. 그죠?
티벳이라는 데를 강제 점령했기 때문에 이것도 민주 말살. 그리고 해마다 소위 독립 성향을 띤 독자 노선을 따른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항상 유혈 진압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台湾 T, 이게 4T예요. 이 T는 미중이 있는 한 둘 중에 한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안 없어지죠. 그런데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떠오르면서 T자를 꼭 제가 이제 원래 4T가 있었던 건 알았는데 그래도 한 10개는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10T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좀 영어 실력이 짧아서 좀 이상한 것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온갖 분야에서 충돌을 하는 테크놀로지도, 템퍼러처, 그죠? 테러토리. 하여간 T자만 뽑아도 저만큼인데 다른 거 뽑아도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원래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 갈등 분야가 훨씬 더 확대된 거죠. 그럼 저걸 사실은 수습하기가 어렵죠? 이미 중국도 큰 나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뒤로 왜 물러나겠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중국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제목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데 저기 지금 중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경제라는 게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총석이 되면 국가주석 되면 이거 이렇게 하고 깨끗하게 딱 끝나겠다. 그런 거가 없죠. 칼로 무 베듯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전부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복합 요소들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합 요소들이. 이제 사실은 중국이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5.3%, 2분기에 4.7%, 그래서 전반기 5.0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2분기에 얼마 성장했어요? 우린 마이너스 0.2 성장했어요. 마이너스 성장. 이 지금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한국이 문제지 지금. 그런데 어느 국가든 그런 걸 다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아요. 게다가 중국은 무슨 이제 지나고 나서 한 것 판단을 해보면 코로나를 완전히 봉쇄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시도였던 거죠. 봉쇄 경제의 후유증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봉쇄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자본, 노동, 인력 이런 것들이 옆으로 이전을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아파트에서도 옆동을 못 가게 하잖아요. 이 정도로 압박을 해놓으면 이게 무슨 재주로 경제 활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그 봉쇄 때문에 거기에 또 미국의 대중 제재가 계속되고 이러니까 어려워지잖아요. 그 와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하는 거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데 중국의 부동산이 중국 전체 경제에서 25% 차지한다는 사람도 있고 30% 차지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국 부동산은 연관 산업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집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구 산업도 들어가야 되고 레미콘 산업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돼 있으니까 저게 수요도 창출해야 되고. 근데 부동산이 안 풀리니까 저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고. 부동산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도 영혼을 끌어넣어서 집을 사놓고 완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버티면서 이자를 내고 버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막 도산하는 거예요. 그럼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죠. 거기다가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이 뭐예요? 기술을 더 이상 못 갖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을. 그러면 중국이 자립을 하려면 과학기술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거를 옥죄니까 이게 또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나쁘니까 물론 이제 중국 전체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전체 경제에서. 그러나 경제 성장의 견인 효과는 크죠. 지금 우리가 경제 3대 축을 중국의 내수, 이제 소비죠.
투자, 수출 그러는데 내수하고 투자는 거의 죽었어요. 수출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과잉 생산이라고 그러는 거야. 과잉 생산.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데는 그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건 안 들어오지만 우리는 알리, 테무 같은 이런 소위 그 이커머스들이 극초저가를 가지고 오잖아요. 도저히 우리는 맞출 수 없는 가격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중국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저 지방 도시에 아주 저렴한 노동력을 쓰면 그런 물건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경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작년에, 올해 이제 8월 졸업생이 중국에 1179만 명이랍니다. 1179만 명. 그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을 취업을 해야 되잖아. 그럼 1200만 개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뭐 저 밑에 가서 무슨 저 알리테무가 만드는 이상한 거 만들고 있는데 대학 졸업하고 이 사람들이 막 하이테크 관련 업계 학문을 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없잖아요. 놀랍게도 올 4월에 올해 신규 취업자가 제일 많은 데가 택배 회사, 배달원이야. 택배 회사 배달원의 70%가 대졸자였다는 거예요. 중국. 그러니까 이만큼 심각한 거예요. 뭐 말로는 이거 해도 돈 열심히 법니다 이러지만 멀쩡하게 하이테크 관련 뭐 이공계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음식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쌓이겠어요. 이런 게 문제예요 지금.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중국은 뭐예요? 중국 경제는 광명스러워. 자꾸 안 된다고 그러지 마. 이게 중국 경제 광명론이에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실인데도 잘못됐다고 자꾸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거는 전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입도. 그럼 일자리도 없고 입도 막고 이러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예요. 구조적 한계가 온 거 아니냐. 인구는 고령화됐고 인구 보너스가 상실이 됐죠. 처음에 그 경제 발전 단계에서 인구가 많으면 바로 노동력이야. 그죠? 그래서 그게 잘 갔는데 그럼 그 다음에 중진국을 벗어나서 가려면 기술이나 관리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되잖아요. 그게 못 받쳐주잖아. 그러니까 인구 보너스 효과도 상실이 되고 오히려 이제 부담스럽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도 옛날에 노동집약 산업 이런 걸로 많은 노동력을 갖다 썼는데 지금은 여러분 AI 시대라는 게 뭐예요? 과학기술로 움직이는 거 로봇이 하잖아요. 게다가 로봇 산업은 중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로봇 산업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죠. 굉장한 정도로 세계를 앞서가고 있는 게 지금 중국 로봇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또 막 풀었단 말이에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럼 돈을 받아갖고 써야 되는데 돈이 생기면 중국 사람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야, 이게 경제가 내가 저 집을 지금 사면 앞으로 내가 빚을 얻어서 사는 건데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돈을 더 버니까 저 이자를 갚고 막 이런 계산이 서야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 떨렁 잘못 썼다가 대출금도 못 갚으면 어떻게 해?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저축을 하는 거야. 돈은 많이 풀렸는데 하나도 소비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선진국까지는 꼭 안 가더라도 고위 중진국 정도가 되면 저축률을 한 19%, 20% 이걸 정상적 상태로 봐요. 근데 지금 중국은 저축률이 46%, 7%까지 가 있어요. 돈을 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병목으로 지금 딱 얽혀 있는 게 중국 경제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노선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특히 시진핑 체제가 지금까지 공동부유 어떠고 막 이렇게 해왔잖아요.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와서 바꾸려니까 이게 오류가 난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초기에 중국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무릎 꿇리겠다고 그랬는데 트럼프 시대 4년이 지났는데 물론 어려워졌지만 중국이 무릎을 꿇었느냐? 안 꿇었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4년 또 바이든이 엄청나게 압박을 했는데 그럼 중국이 완전히 엎어졌느냐? 안 엎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봐라 중국도 우리 힘으로 8년간 지금 미국하고 이렇게 했는데 뭘 그렇게 계속 뒤로 물러만 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없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제 여기 뭐 뒤바뀐 중국 경제, 세계 경제가 있는데 중국이 세계 경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소련과의 경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 가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들으면 뭐 중국은 제2의 소련이 될 거다. 사실 달라요. 펀더멘탈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론 이제 그 결말이 뭐 그렇게 와야 되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아이고. 그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료를 많이 보실 테니까 뭐 우리 과학기술을 추월당한 건 말도 못하고 반도체, 뭐 전기차, 전기 배터리 이런 거, 로봇 이런 것들은 이미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중국이 제일 약한 게 뭐냐 하면 반도체가 잘 안 되는 거야.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반도체라는 거 원래 미국이 만들었죠. 미국이 만들어가지고 일본한테 넘겼잖아요. 일본도 그걸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한국하고 대만이 가지고 갔어요. 제조를. 그래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장비,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플러스 한국의 메모리 제조력, 대만의 비메모리 제조력, 그죠? 파운더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반도체 생태계가. 여기에 이제 뭐 네덜란드의 ASML이니 독일에 뭐 이제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천 기술도 다 가지고 있고 지금도 다 설계하잖아요. 엔비디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데가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뭘 못해요? 제조를 못해요. 매뉴팩처링이 안 돼. 그래서 엔비디아 물량을 뭐 TSMC에다 주네, 어디에 주네 그런 거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는 안 되는데 다른 거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아, 내가 요렇게 요거를 힘들지만 이렇게 버티고 가면 조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들어있죠. 하는 부분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중국도 아픈 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가 뭐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중국 공급망도 저기 보세요. 중국은 식량을 거의 뭐 반을 해외에서 수입해요. 중국 10몇 억이 먹고 살 식량이 자급이 안 되잖아요.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에요. 희토류가 그렇게 많은데 일부 광물은 막 97%, 8%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중국 게 없으면 안 되고 미국도 중국 게 없으면 안 되지만 중국도 다른 나라 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얽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떤 국가가 완전히 패하는 케이스는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을 몰아붙인다고 중국이 폭삭 망하거나 뭐 이런 어려움에 빠져서 되는 구조가 아니다. 서로 얽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국이 전 세계 돼지고기의 50%를 먹어요. 전 세계 돼지고기의 50%를 먹어요. 그래서 항상 그 물가 안정할 때마다 돼지고기 가격이 나오잖아요. 근데 50%를 먹는데 그 먹는 50% 중에서 또 반을 50%를 수입을 해요. 자기네가 다 자급자족도 못해요.
여러분 어디서 수입하는지 아세요? 벨기에, EU 이런 데서 수입합니다. 우리도 벨기에 삼겹살 엄청 들어오죠? 그렇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복합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얘기하는 게 중국이 뭐 우리 요소수의 97%, 8%를 갖고 있어서 그러면 큰일 난다.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공급망 경쟁이 나가지고 어느 한 곳이 완전히 무릎을 꿇는 사태가 벌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끝나지도 않는다. 누가 주도권을 잡을 때까지는 간다. 우리도 우리 강판 중에 특수강 중에 한국 거에 100% 의존하는 특수강이 있어요, 중국이. 우리가 그걸 수출해야 쟤네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대체제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얽혀 있다. 그러니까 중국만 국제사회에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중국도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 지금 근데 하여간 자원성 원자재를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답니다. 혹시 트럼프가 재선이 돼서 더 강경하게 압박을 하면 버티려고 마련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시각도 있어요. 뭐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봐야겠죠. 중국 경제는 사실은 뭐 2002년도에 9% 그러다가 막 14%까지 가기도 하고 10% 오다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죠. 뭐 5.0, 뭐 3, 4점 몇 이러는데 사실 저거 절대로 낮은 게 아닙니다. 낮은 게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부를 봐야 돼, 내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저게 가능한데 예를 들면 지금 저 밑에 그래프가 지출별 GDP 기여율이잖아요. 수출 기여율, 그 다음에 자본의 기여율, 투자겠죠. 소비의 기여율.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게 결국은 소비가 항상 중국을 이끄는 거예요. 소비가 안 좋아지면 저게 가라앉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조금 반등한 거는 바로 저렇게 밑으로 내려왔던 초록색 2023년 저 초록색 저 부분이 지금 수출이에요. 저게 반등을 해서 지금 중국이 그나마 약간의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중국이 올해 5%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5%. 맞출 수 있어요, 사실은. 뭘 가지고 맞출 수 있냐? 소비는 안 일어나지만 중국 정부는 돈이 많아요. 외환보유고도 많고. 이제 고정자산 투자를 정부 주도의 투자를 많이 하면 퍼센테이지는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투자도 민간 투자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정자산 투자는 SOC 건설이나 인프라 건설에도 할 수 있지만 민간 투자는 그런 거 갖고 하는 거 아니죠. 내가 이 돈을 집어넣으면 더 많은 재화가 창출이 될 거다. 이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민간 투자는 안 늘어나는 거야. 고정자산 투자를 가지고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그럼 왜 저렇게 5%에 목을 매다느냐. 지금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창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하죠. 그러면서 12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 일자리에 탈락이 되면 사회 불황화가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볼 때는 사회 불만 세력이 되는 거예요. 불만 세력인데 배운 애들이 불만 세력이 되면 정부가 피곤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들이 불만 세력이 되는 게 아니고 SNS에 능하고 모든 거를 다 잘 다루고 정보에도 밝은 친구들이 불만 세력이 되면 중국의 안정, 공산당 정권에 대한 도전 막 이런 데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압박을 하는 건데 이게 보면 내수 안 좋죠. 투자도 안 좋죠. 지금 겨우 수출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12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역산을 해보면 GDP 1%당 약 25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답니다. 중국의 계산법에 의하면. 그러면 1200만 개 하려면
얼추 5% 가깝게 가야 1200만 명을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를 해야겠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저게 마지노선인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는데 상징적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굉장히 저건 이제 2022년까지 나온 거고, 그 다음에는 저렇게 저쪽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로 2024년 2분기에 4.7%까지 갔잖아요. 그죠? 저쪽에. 그러니까 뭐 5% 내외니까 저걸 보고 완전히 중국 경제가 가라앉았다거나 주저앉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분이 안 좋다. 민간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밀어내기 수출 이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소비도 일정 부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통 이제 일반적인 국가가 이 인플레이율을 한 2% 물가 억제를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2% 정도 인플레가 그 물가 상승률이 생겨야 경제가 활성화돼서 돌아가는데 중국은 그걸 하려고 3%로 되게 물가 상승률을 잡아놔요. 목표를. 근데 아무리 해도 가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거지.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렇게 크잖아요. 소비가 GDP를 이끄는, 한 해의 경제를 이끄는 비중이. 그런데 저게 지금 계속 벽에 걸리고 있으니까 중국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뭐 이슈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방정부 부채.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회색 코뿔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레이 라이너. 우리가 저 문제를 알고 있는데 저 문제가 터지면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뿔소가 저기 어디에 밀림에 있으면 우리한테 안 오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로 오면 무섭지만 저기 있으면 제가 무서운 애지만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민가로 오면 이미 알고 있는 문제가 현실이 되면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회색 코뿔소인데 지방 정부 재정 위기, 뭐 중앙 정부 위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금융 위기로 갈 수 있다.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야, 저게 자칫 잘못하면 경제 위기로 연결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제 위기의 핵심은 금융 위기잖아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 IMF처럼 지불불능이 돼버리면 파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취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땅이 넓고 이제 경제가 발전이 되니까 개발상들이 와서 내가 저 땅을 개발해 줄게. 그러면 지방정부가 내가 돈이 없다. 아니 이렇게 해서 분양하면 너 돈 생겨. 그러니까 네가 보증 서가지고 돈을 빌려서 날 줘. 그럼 시행사죠 내가? 그럼 아파트 짓고 도로 건설하고 멋있게 해놓습니다. 멋있게 해놓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 안 돼도 이미 공사대금은 다 받았잖아요.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그럼 이제 지방정부가 떠 안았어요. 분양이 안 되면 그게 고스란히 뭐가 돼요? 지방정부의 부채로 남는 거지. 이 지방정부가 지금 자기가 보증서 갖고 금융기관에서 돈 빌렸잖아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악성부채가 된 거죠. 안 팔려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유령의 도시야, 그게. 여기저기 엄청나게 멋있게 지어놨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 정부가 그걸 알면서 왜 이렇게 해놨느냐. 저게 일단 돈이 빌려서 돌아가면 지방정부에 대출이 되고 그걸 가지고 뭐 이 행정이라든지 재정비용을 쓰면 중앙정부가 신경을 좀 덜 써도 지방정부가 토지 비용을 가지고 지방정부 재정을 충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때 한 40%까지 토지 비용을 가지고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면 계속해서 저런 스타일로 가면
부동산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가운데 그대로 그걸 유지해 왔다가 코로나 이런 게 딱 터지면서 이게 맞물려 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2015년 정도부터 이미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그거를 손을 쓰지 못한 거죠. 그리고 부채 형태도 너무 다양합니다. 직접 빌린 것부터 저 LGFV라는 건 뭐냐 하면 지방정부가 돈을 자꾸 빌려줘서 부채가 올라간다니까 자기가 지방정부가 일종의 금융 조달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 LGFV라고 그러는 회사를 만들고 자기는 쏙 빠지죠. 이게 사실 원래 지방정부 부채야. 여기에 이 금융회사의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부채죠. 그리고 이 보증은 누가 섰어요? 중앙정부가 섰잖아요. 이게 전부 연쇄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자칫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중앙의 금융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서방의 경제학자들이나 중국 내부의 학자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부동산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 쏟아부어서 하면 되는데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봐요. 저는 못한다기보다도. 왜냐하면 2008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겼고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왔어요. 그때 이 유럽의 남부 유럽 국가들 도산한다고 그래서 돈 빌려라 마라 막 그랬는데 중국은 이제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금융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갖고 있었죠. 아까 G2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2008년도에 런던에서 경제 공작 회의라는 게 열렸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중국이 금융 자산이 많으니까 미국이 요구를 했죠. 야, 니네가 남유럽 저런 국가들 돈 좀 빌려주고 그래라. 우리도 돈이 없다. 돈이 많아 보이지만 나누기 10매덕 하면 우리도 얼마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요리조리 빠진 거예요. 그때 후진타오가 중국의 지도자였고 오바마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만나서 오바마가 후진타오한테 앞으로 이 세계적 일을 우리 두 나라가 해결합시다. 상의합시다. 그걸 옆에 타임지 편집장이 듣고 있다가 G2 시대가 개막됐다 그러고 그 다음날에 나와서 G2가 나온 거예요. 자기네끼리 합의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지니까 중국도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그 당시 환율로 880조 정도 되는 경기 부양 자금을 일시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한 660조인가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예산이 한 400 몇 조 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년치 예산을 경기 부양 자금으로 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미스가 생겼어요. 이 부양 자금이 가갖고 정말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이게 돈이 어디로 가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서 거품을 만들었고 그 거품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또 팍 썼는데 이게 자기네가 생각하는 효과가 안 나타나면 거품 위에 또 거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서방 학자들이 중국 내부에서 나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부동산 위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셋업을 하려면 약 700조에서 900조가 필요하답니다. 한 번에. 일단 그걸 다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딱 넣었다가 이게 효과가 딱 안 나타나면 그럼 또 다른 부채로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가 그 소위 위험 관리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뭘 해요? 구조 조정을 겸해서 가는다. 좀 이따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가니까 이게 피크 차이나 아니야? 장기 저성장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작전만 조금 바꾸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통상마찰 계속되고 있고 중국은 내수 중심 경제를 하려고 그러고
산업을 고도화시키려고 한다. 과학기술.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학기술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중국이 몰라서 부동산 위기를 타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더 커질까봐 약간 주저하는 게 있고, 그리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 왔었다라는 자기 반성도 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정하게 부동산 기업을 정리를 이 기회에 하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많이 그렇게 이제 뭐 중소 부동산 기업들은 많이 망했죠. 그러면 헝다가 뭐 3위였고 1위가 비구이엔이라는 데였는데 지금 그동안 탄탄하게 여겨졌던 완커라는 부동산 회사도 지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뭐 하여간 내수가 진작이 됐든 수출이 됐든 돈이 조금만 돌면 한숨을 돌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분기 5.3, 2분기 4.7, 2분기는 떨어졌지만 약간 버티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버티는 쪽으로. 직접적인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기보다는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그 단기 유동성 지원이라는 게 있죠. MFL, 뭐 이런 거, MLF,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뭐 40조, 50조씩 이렇게 풀어가지고 조정하고 지금 그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이런 구조적 리스크에 빠져 있어요. 중국도 처음에는 죽어도 아니라고 그러다가 요새 인정하죠. 어려움이 많다. 그 사실은 리창 총리가 5% 내외 성장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5% 하겠다. 5% 내외 성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이라고 한 말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알아도 모르는 척 했거든. 알아도 모르는 척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가 한 번에 해결될 거는 하나도 없죠. 누가 모릅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이 강화돼야 되고 소비가 성장을 주도해야 되고 구조개혁해야 되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내외 순환 경제가 발전해야 되고 쌍순환, 국제무역뿐만 아니고 내부 순환까지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알죠. 다 대응 전략은 아는데 성과는 그렇게 이렇게 탁 한다고 금방 탁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타를 잡고 가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구조적 문제, 더 큰 구조적 문제가 만났죠. 인구가 주는 거야.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건 더 어렵죠. 신규 수요가 잘 안 생기잖아요. 애들이 없으니까. 뭐 집을 넓혀서 가야겠다 이런 것도 잘 없는 거야. 결혼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중 경제 전략을 원래부터 좀 새롭게 옛날부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죠. 왜냐면 이제 고령화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베트남 같은 데는 베트남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30살인가 그래요. 31, 2. 근데 중국은 40 몇 살이야. 그럼 신규 투자가 들어가겠어요? 그죠? 젊은 사람, 노동 산업을 하려도 젊은 사람들 손놀림이 훨씬 빠른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누가 뭐 중국이 맨날 10%, 중국이라고 꼭 10% 성장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100등 할 때는 한 70등 할 때까지, 60등 할 때까지 금방 갈 수 있다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근데 20등 하는데 5등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거기 철옹성 같은 애들이 버티고 있잖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속 성장으로 오는 거예요. 한없이 계속 100씩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거는 우리 경제학자들도 유독 중국에 대해서 가혹하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왜 꼭 뭐 7%, 8%를 언제든지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다. 그 거대한 실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 이제 제가 시진핑 리스크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진핑은 어쨌든 18차 당대회에서 중국의 꿈이라는 걸 이끌고 들어온 뒤에 실제 지금 하는 거는 2017년 17차 당대회에서 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 뭐냐 하면
2021년이 공산당 100주년이고 2049년이 건국 100주년인데 그러면 2050년이면 이제 101년이잖아요. 그죠? 딱 되고 나서 종합 국력과 영향력 면에서 국제사회의 주도국이 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는 거지. 앞에 뭐가 생략이 됐어요? 미국을 물리치고, 그죠? 미국을 물리치고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아까 거미줄 그래프 보셨죠? 그래? 그럼 어디가 오면 최강이 되는 거야? 거기를 막는 거예요, 지금. 못 오게. 그래서 시진핑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미국이 계속 딴지를 거니까 쟤네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겠다. 과기 사회주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레니니즘이 아날로그식 레니니즘이 있고 사회주의도 변질했잖아요. 레닌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혁명하고 소련을 만들었는데 마르크스 이론대로 했습니까? 안 했죠. 그 디지털화 지금 바뀌는 거예요. 모택동 사상도 마찬가지죠. 마르크스 이론대로 절대 안 했죠. 레닌이 러시아에 적용한 거를 중국에 적용한 게 모택동 사상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은 뭘 가지고?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과기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중의적 함의가 있어요.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로 세계에 나선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로 사회를 통제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사회를 예를 들어서 안면인식기술 세계 최강이잖아. 그죠? 3초 만에 딱 잡아냅니다. 온갖 자료가 다 들어가 있어. 안경 쓰고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디 태색 다 이게 나와요. 그걸 전 국민을 데이터베이스화 했어요. 알리테무에 우리가 막 그런 게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올라가 있죠. 저는 뭐 이미 옛날 전부터 올라가 있고. 당연히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과학기술사회주의 요새 얘기하는데 저 리커창 총리가 읽은 2021년에 읽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하면 한 가지만 하겠다. 한 놈만 패겠다 이거예요. 과학기술이 살 길이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과학기술이 제1의 생산력이라는 말을 누가 했게요? 등소평이 했다니까 1978년에. 등소평이 과학기술이 첫 번째 생산력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사에 있는 중국 화교 과학자들을 등소평이 불러오죠. 지식인을 천대하다가 우대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 대학 교수들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됐을 때예요. 근데 미국 나사에 있는 이런 사람들 연봉을 2억씩 주고 데리고 와요. 지식인 우대죠. 여러분들 지금 중국 과학기술이 뭐 훔친 것만 갖고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이런 걸 했다니까요. 여러분 반도체라는 게 지금은 차이가 나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가면 쫓아오지 않겠어요? 개발해서? 지금 자기네들도 뭐 예를 들어서 40나노, 20나노급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계속 개량하면 올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 사이에 뭐 2나노, 1.7나노 이런 데까지 갔지만 그 격차는 줄어들게 돼 있다. 그럼 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계속 그거를 차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소위 과학기술에 대한 그 발전 정책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중국은 중국 이기를 포기하는 거지. 중국 몽의 달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고 과학기술을 가지고 싸우면 싸울수록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은 더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약간 저기 공동부유 많이 보셨죠? 등소평은 우선 중국이라는 데가 어떻게 이 큰 땅덩어리가 한꺼번에 부유해지냐. 그러니까 우선 저 일부 지역 사람들이 좀 잘 살자. 그래서 선부론이라는 거 좀 쓰러져 있는 게 선부론이에요. 그죠? 우선 일부 지역 사람들이 한자 선부론 이렇게 돼 있죠. 일부 지역 사람들이 우선 잘 살자. 그런데 그걸 무너뜨린 거야. 그거는 사회주의 정신에 위배돼. 사회주의는 공동으로 부유해야 돼.
거기까진 좋았는데 누가 공동 부유하는 거 말려요? 그러면 새로운 재화를 창출해서 공동 부유하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런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빅테크 업체들 때리고 뭐 하는 거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일견 보기에는 새로운 재화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재화를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을 재분배하는 형태로 간 거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중국에 투자하려고 그러다 아 뜨거 그러고 안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부유 정책이라는 것이 그 취지와 관계없이 지나치게 통제와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잘못 간 거다. 요번에 20기 3중전회 때는 공동부유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왔어요. 자기도 약간 잘못한 거 아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말 못하지. 약간 이제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택동 등소평 시진핑인데요. 이것도 이 세 사람이 미묘하게 다르고 노선이 특히 시진핑이 어떻게 다른지를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제 올해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했고요. 소비가 진작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산업을 더 강화시켜야겠다. 제조 능력을. 이걸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올해 들어서 산업이 강화됐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목표가 이거예요. 소비보다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더 좋다라고 작년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 그래서 계속 산업 경쟁력, 산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과 작년 12월 달에 나온 건데 뭐 올해 들어서 변했다. 아닙니다. 여기 있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대로. 그러니까 중국이 작년 말부터 작년 말이 뭐예요? 리오프닝을 한다고 작년 연초부터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 갖고는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산업을 어쨌든 소비가 금방 진작이 안 되니까 산업을 좀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 그래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들고 나왔어요? 신질 생산력, 새로운 품질 생산력. 번역하기도 되게 나쁜데 어쨌든 하이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이테크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고 그래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말로 선언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언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런 업무 보고를 했고 지금 그거를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지금 이제 리창 총리가 올해 작년에 총리가 됐지만 작년 업무 보고는 리커창 총리가 읽었고 몇 개월 안 돼서 돌아가셨고 리창 총리가 올해 읽을 때는 뭘 들고 나왔냐 하면 리커창 총리는 후리엔 왕이라고 그래서 인터넷 플러스를 중국 경제의 발전의 핵심으로 삼겠다라고 들고 나왔고 리창 총리는 지금 인터넷 플러스가 아니고 뭐예요? AI 플러스를 들고 나온 거예요. AI가 발전이 안 되면 중국이 장기적 발전이 어렵다. 그래서 AI 발전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AI 발전에. 그 AI라는 거는 딥러닝이라는 기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학습하는 이런 걸 갖고 있어서 지금 저 밑에 보면 차세대 정보기술 뭐 AI 당연히 포함되고 바이오, 신에너지, 신소재 저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중국이 중점을 둘 거고 저런 부분의 한중 협력은 피할 수가 없어요. 싸우고 뭐 갈등이 있고 뭐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새 막 중국이 거의 세계적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중국 공부하려는 사람들도 없고 대학원도 안 오고 막 옛날에는 제2외국어 중국어반이 막 10개씩 있었는데 한 반밖에 안 열린대요. 우리 아주 강사 선생님들이 죽으려고 그래. 근데 이제 그거는 부모들이 야 중국 기분 나빠 하지 마.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볼 때도 맨날 뭐 우리만 못 살게 굴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요럴 때일수록 해라. 몇 명은 해야지. 요럴 때일수록 하면 몇 년 만에 분명히 되게 돼 있어요. 저도 공부할 때 야
저는 이제 개혁 개방하고 나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느 세월에 중국이 문을 열겠니? 그런 데를 왜 가니? 오늘날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나라라는 게 중국이라는 데가 우리가 중국 경제 성장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본 국가입니다. 차이나 이펙트라고 그러죠. 중국이 나홀로 성장할 때 나도 성장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바로 옆에 있어서. 그래서 세계의 부러움이 대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중국이 뭐 어느 순간 완전히 꼬꾸라져서 이렇게 가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유지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게 삼중전해인데 이 삼중전해가 뭐 별게 있네 없죠 그러는데 개혁안이 300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300개 개혁안을 읽기도 어렵죠. 뭐를 개혁하겠다는 건지도 몰라요. 그만큼 지금 조급하죠. 그런데 조급한데 거기에 명확하게 뭐다! 라고 이렇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지켜보면서 가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이 중국은 전략을 지금 그렇게 뜨뜻미지근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거에는 일정 부분 이렇게 해서 견딜 수 있겠다. 물론 이제 국내가 나쁘면 수출, 국제 경기가 좋아지면 또 그거 가지고 약간 커버가 되잖아요.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을 거고, 이런 데서 뭐 중국이 지금까지의 방식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새로 뭘 한다,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좀 피하면서 가는데 중국이 살으려면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중국이 살기가 어렵죠. 망한다는 게 그냥 망한다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가면 회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진핑 리스크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할게요. 그 블랙스완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백조여야 되는데 흑조가 나오는 거야.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현상이 나타나는 게 블랙스완이에요. 원래 금융위기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건데 코로나도 뭐 블랙스완이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레이 라이너. 이미 알고 있는 위기가 현실화되는 회색 코뿔소. 그 다음에 미들 인컴 트랩. 어떤 나라가 발전해서 중진국을 넘어가려면 한 번 반드시 튀어야 돼요. 근데 거기를 못 가면 그냥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선진국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진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유일한 나라가. 물론 이제 국가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랬지만 또 나라를 하나 꼽는 게 대만이에요. 대만은 뭐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가 12개밖에 없어서 안 하지만 이 두 나라만 이 소위 중진국 함정을 뚫고 선진국이 된 나라로 쳐줍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소득이 12,800불이에요. 이거를 치고 올라가야 이제 중진국으로 올라가서 고위 중진국이 돼서 선진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기에서 다 이렇게 엎어졌습니다. 여러분 장충체육관 지금 새로 지었어요. 옛날에 장충체육관 기억하시는 누가 지어줬게요?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체육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지어줄게. 2개를 지어줬습니다. 하나가 지금 미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이 필리핀이 원조해준 건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근데 필리핀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삐걱하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막 옛날에 중국에 가서 이 발 안마 마사지 받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오면 이제 한국 사람이 마사지 해주는 시대가 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옛날에 필리핀의 가정에는 중국 가정부들이 다 있었어요. 필리핀 좀 잘 사는데. 근데 지금 가보세요. 상해, 베이징에 잘 사는 데는 마닐레 대학 나온 영어 잘하는 가정부들이 다 있습니다. 30년 만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다 그렇게 된다니까. 미들 인컴 트랩을 못 벗어나면 저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투키디데스 함정, 후발 강대국이 선발 강대국과 한반 붙는다. 이 중국의 논리예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나오는 건데
미국에서는 그러죠. 니네가 무슨 후발 강대국이야. 안 싸워 너희랑. 그러고 있는데 시진핑은 저걸 가지고 미국에 대항하는 이미지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타키투스 트랩은 그 목민관입니다.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게 되는 거죠. 저게 뭐냐면 늑대와 소년 같은 거야. 하도 이제 백성을 속이니까 안 믿는 거죠. 이런 복합 위기에 중국도 빠져 있어요. 이거를 시진핑 체제도 그러니까 확고하다고 할 수가 없죠. 이런 거는 뭐 다 아시지만 이제 시진핑이 자기가 컸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민족주의, 외교적으로 공세주의, 전랑 외교 그런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군사적으로 확장주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국가 발전의 통례로 보면 중국은 서방 시스템을 안 따른다고 하지만 이게 경제가 시장화되면 사회가 다원화되고 그 다음에 되게 정치 민주화의 요구가 나오더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중국도 사회 다원화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는 우리 스타일로 민주화할 거니까 니네가 신경 쓰지 마라고 그러는데 중국도 그거 피해가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많은 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죠. 여러분 중국몽, 중국의 꿈. 제가 저기 미국에 잠시 안식년가 있는데 시진핑은 2012년 10월에 중국의 총서기가 되고 2013년 3월에 국가 주석이 돼요. 당과 정부는 다른 거니까. 그때 중국몽을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시진핑이 지금 2024년 아니야. 중국몽을 2012년에 들고 나왔다니까.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자기 나름대로는 차곡차곡 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10년 갖고 부족하다는 거야. 한 번 더 하고 아직도 부족해 한 번 더 해야겠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철저하게 중국인들의 선택이지. 그럼 당신이 해서 잘하면 한 번 더 하시오. 저 왜? 다른 걸로는 시진핑을 제어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어할 방법은 공산당 내부에서 제어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산당 내부에서.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면 그거는 시진핑도 그거를 피해갈 수 있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후야오방도 그랬고 자오즈양도 그랬어요.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물러나게 됐죠. 여러분 이 보세요. 이게 지금 2022년인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후보자 시진핑 찬성 2952 반대 빵 기권 빵 이런 숫자가 이게 어떻게 나오냐고 지금 21세기에 다 그렇잖아요 지금.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보자 시진핑 찬성 2952 반대 기권 빵빵빵 이런 식으로 판을 짜놓으니까 이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 물론 이제 요 리창은 상해를 봉쇄했던 상해 서기 출신이라서 옛날에는 창, 칼, 붓자루, 필, 이게 이제 이런 것만 하면은 공산당이 통제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론도 있고 뭐 SNS도 있고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시면 2020년부터 여러분 개인들한테 점수를 부여해요. 물론 점수를 부여해서 맨날 쓰는 게 아니지. 걸리면 갖다 쓰죠. 그게 사회적 신용평가 지수라는 거예요. 사회적 신용평가 지수. 소득세를 납부했나 안 했나. 공과금 대출했는데 이자 냈어 안 냈어. 너 교통법규 몇 번 위반했어. 너 보니까 아마존 것만 사더라. 알리 건 안 사고. 이런 것도 다 수집을 합니다. 이 현실적으로 다 이거 나왔을 때 아이 그게 불가능하지. 만들었다니까. 사회적 신용평가 지수를 만들어 지금 쓰고 있다니까. 효도법도 있어. 효도법. 저기 효도 있죠 사회에. 제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차피 나한테 물려줄 건데 우리 부모가 안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 제가 효도를 안 하는데 내가 쟤한테 이걸 왜 줍니까 돈을.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고소를 한 거야.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가 맞고소를 했어요. 그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1년에 2번은 가서 모시고 뭘 하면 그러면 주고 그때 줘라. 효도법이야. 여러분 지금 이게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통제를 한다니까.
그럼 그래가지고 너는 이자 안 냈으니까 너는 해외여행 못 가, 넌 비행기 못 타, 너 5성급 호텔에서 못 자. 불편하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사회 통제의 한 수단이에요. 아무도 안 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진핑 리스크죠. 그리고 온갖 군데다가 시진핑 외교사상 연구센터,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강국이라는 앱이 있어요. 앱. 이게 이제 중국어로는 강국을 배우자라는 뜻이야. 학습 강국. 근데 중국어는 또 해석하기 나름이거든. 학습, 시진핑을 배워서 강국이 되자. 이렇게 학습해도 돼.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저게 뭔지 아세요? 매일 들어가야 되는 앱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뭐 어디 들어가잖아, 보러. 다음에서 시주석이 한 말이 아닌 것은 시험 봐야 돼. 그 옆에 보세요. CCTV, CNR, CRI 기자 되려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과목을 패스해야 돼요. 우리도 옛날에 국민윤리 이런 거 필수 과목이 있었잖아. 그것처럼. 시진핑 사상을 합습해야 기자가 될 수 있어요. 저거는 당원들 시험 문제. 다음에서 시주석이 읽은 책이 아닌 것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읽을 공부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있다니까. 시험 대신 봐주는. 이게 뭔가 이 21세기에 아주 그 이상한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이거가 이런 게 리스크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막 그 국영식당 만들고 저 위에 보세요. 밥 먹는데 돈 안 쓰고 우리는 생산만 열심히 하면 국가에서 나눠준다 이거야. 저게 문화대혁명 나기 전에 했던 일들의 이런 식당들을 이 생산, 판매, 신용이 합쳐진 합작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옛날에 저런 건물인데 요새 슈퍼마켓 건물처럼 멋있게만 해놨지 저런 것들을 2015년부터 대거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 야, 이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 급기야 이런 일이 터졌잖아요. 그죠? 자유를 달라 막 이런 게. 지금 엊그저께 중국에 갑자기 무슨 대자보가 붙었다 떨어졌어요? 역적 시진핑 물러가라.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20차 당대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저거 붙이고 장렬하게 잡혀갔죠.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외 유학생들은 물러가라 난리치고 있고 급기야 백지 시위가 일어났어요. 백지 시위 여러분 아시죠? 여기다가 뭐 쓰면 뭐 썼다고 잡혀가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해외에서는 저렇게 공산당 물러가라, 시진핑 물러가라라고 쓰고 이쪽은 중국 사람들의 젊은이들이 백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원래 저것도 옛날에 크레물린 궁 앞에 KGB 궁 앞에 어떤 사람이 백지 들고 이러고 있었더니 KGB가 와서 잡았대잖아. 근데 왜 잡아가냐? 내가 뭐 했다고. KGB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나는 네가 여기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래 잡아간 거예요. 홍콩에서도 그래서 백지 시위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글 쓰고 하니까 잡혀갔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복면 쓰고 나왔거든요. 복면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 복면 금지 만들었으니까 그냥 백지 갖고 나온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하면 사실은 저 시진핑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이 시진핑의 최대 원군이었잖아요. 시진핑 잘한다. 미국하고도 1대1로 맞짱 뜬다. 그랬는데 저 백지 시위 때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학생들이에요. 전국의 12개 대학에서 일어났어요. 시위가.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요. 보도 안 하면 모르지. 저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해외에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을 호위하던 세력, 특히 16살에서 19살의 여학생들이 시진핑의 최대 후원자예요. 소분홍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스몰 핑크.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 접속도 안 되는데 여기서는 다 분홍색이에요. 그래서 시 주석이 얼마나 잘하고 있고 우리가 왜 미국이랑 해서 이게 완전 국수주의에 가까운 애국주의. 이런 거를 강조해요. 그 친구들이 들어쓴 거야. 그럼 앞으로 잘못하면 저게 시진핑에 대한 저항 세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말로는 맨날 뭐 중국 오라 그러면서
간첩법 이런 거 만들잖아요. 이 간첩법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간첩을 막아야 되니까. 근데 내용이 되게 웃겨요. 웃긴다기보다도 중국 국가 안전에 해가 되는 경우. 그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런 조항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반간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면 불신 검문에 의해서 여러분들 핸드폰, 여러분들 노트북을 언제든지 까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오픈한다 그래놓고. 그래서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진 찍다가 잘못 걸리면 이게 저거 군사 기밀 시절이야. 너 저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 이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무슨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대외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상대방이 공격해오면 나도 똑같이 대응을 하겠다라는 법제화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중국을 앞에 놓고 이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한중 관계는 잘 왔죠. 사드 그때, 그러니까 한중 관계는 사드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자기네는 한알령 안 내렸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쨌든 당했고, 그죠? 유사일의 최고의 관계, 저거는 한국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시진핑이 한 말이에요. 한중 관계는 유사일의 최고의 관계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미동맹이 강화돼서 한중 관계 파탄의 원인을 자기네가 나빠진 거를 윤석열 정부에 돌리는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이미 한미동맹 시스템은 다 강화가 됐고 그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중 관계 32년 됐는데요. 한국 편 들은 게 있는지 살펴보면 없어요. 천안함 문제 생겼을 때도 북한 편 들었죠. 실제로 뭐 마늘 분쟁 이런 것도 다 자기네 실속 다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고 중국 공부하는 사람이고 아 이게 뭔가 새로운 균형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북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 중국이 해줄 리가 없다. 기대를 너무 그렇게 갖지 말자. 그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경제, 안보, 주권 이런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게 한중 관계의 초석이다. 이런 것들을 서로 각인을 해야 돼요. 한미 동맹 구조와 한중 협력 구조는 차이가 납니다. 그죠? 이건 차이가 날 수밖에. 동맹은 뭐예요? 군사작전을 마지막에 같이 하는 거고. 남북이 전쟁하면 지금 법에 의하면 중조 5호 협력 조약에 의해서 중국은 북한을 원조하게 돼 있어요. 중조 5호 협정에 의해서. 그런데 그럼 적이잖아, 사실 우리하고. 그러니까 그 현실, 법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그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 가능한 문제부터 접근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북러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피로 미져진 친선관계고 운명 공동체고 같은 참모부고 우리는 사회주의 북한에 대해서 불변의 지지를 보낸다. 저것도 여러분 보시면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3개월 만에 5번을 급하게 만나줘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 소통하면서 내가 미국하고 다리 놔줄까? 그래서 미북이 회담을 하기 시작하잖아. 그 중국이 보니까 이것들이 나만 빼고 하잖아. 그래서 급하게 김정은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니까 무슨 동판 발자국 지우고 뭐 신문에서 보셨죠? 북러 관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도 안 합니다. 북한은 중국말을 뒤늦게 안 들어요. 중국이 볼 때 그래서 괴롭지만 전략적 부담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전략적 자산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면서 북한을 끌어안고 있어요. 이거를 맥스 미니 스트래티지라고 그래요. 최대 최소 전략. 얘가 이거 옥수수를 안 주면 집을 나가면 통제가 안 되잖아. 혼이 나도 잠은 들어와서 잘 만큼을 주는 거야.
요게 최대 최소 전략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김정은이 푸틴한테 그런데 공간이 좀 더 확보되면 지금까지 중국한테 대들었던 것보다 더 대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은 싫은 거지. 그러니까 너 노동자 다 데리고 가, 동판 지우고 이제 뭐 안 해줄 거야 이러는데 포기는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6.25 전쟁, 휴전 뭐 지금까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표면적인 거 갖고 변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은 애매하게 하지 말고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도 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제 의견이니까. 그러니까 한중 관계도 이제 또 경제 같은 경우도 1.0, 2.0, 3.0, 지금 4.0 시대가 왔어요. 양국이 둘 다 옛날에 두 나라가 아니에요. 보완보다는 경쟁 부분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데 경쟁하면서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산업 간 무역도 있고 산업 내 무역도 있잖아요. 산업 간은 A라는 산업과 B라는 산업이 보완을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배터리 산업이지만 산업 내에서도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급 중간재를 공급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야죠, 이제. 그 세계에서요. 한국을 부러워하는 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너무 힘들어 그러지만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세계가. 지금 이제 반도체, AI 이게 핵심이잖아요, AI에. 그다음에 자동차의 핵심은 배터리예요.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히토류 이런 게 이제 지금 국제적인 핵심 전략이고 이게 원래 바이든이 미국한테 찾아가겠다고 그런 건데 이 중에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대만도 반도체밖에 안 되죠. 일본은 어중간하게 되죠.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27%를 쓰는데 자기는 못 만들잖아. 설계는 엄청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우리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격차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경협 4.0 시대에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이 망한다 계속 이것만 보지 마시고 아니 저도 제가 유튜브에 가면 제가 한 데도 다 망한다고 그래놨어. 그래서 아니다 내가 이 부동산 때문에 망한다고 그러지는 않는다. 잘 못하면 그런데 망한다를 핵심을 두지 마시고 얘네가 갖고 있는 게 뭐가 강점인지 그런 걸 찾아야죠. 많은 분들이 지금 중국도 주식이 다 나쁘지만 중국 정부가 신경 쓰는 AI 관련 주식은 정부가 계속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올라간다. 로봇, 드론 이런 거 다 상종과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찾으면서 지금 바뀌었잖아요. 한중 관계도 변하고 한중 경제 기술력도 변하고 그럼 거기서 새로운 걸 찾아서 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야 이제 중국은 끝났으니까 끝이야. 그럼 대안도 없이 다른 나라랑 어떻게 놉니까? 그죠? 만약에 중국이 안 해. 그러면 그거를 확실하게 커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도 이렇게 골치 아픈 데랑 안 하면 좋겠어. 근데 우리 바로 옆에 있고 저런 데가 존재하는데 그걸 왜 의식적으로 남을 피해가냐고. 그럴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 많이 오셨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발상의 전환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누군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하는데. 그게 뭐 미국이랑 연결을 해서 하든 동남아랑 연결을 해서 하든 누군가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요새 막 한중 관계가 나빠지는 게 많아. 뭐 김치도 자기네 거라 그러고 걔네들도 하여간 그 젊은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네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영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 제가 중국 친구들하고 중국에서 뭐 인터뷰하면 너 김치 매일 먹어? 너 어쩌다 먹지? 우리는 매일 먹어. 그리고 김치 종류가 한 200가지 되는 거 알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가 문명과 문화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옷을 입는 건 문명이고 한국 사람이 한국 스타일로 입는 건 한국의 복식 문화지. 중국의 복식 문화고. 그거 원조 논쟁을 자꾸 하면 뭐예요? 문화는 변형성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맨날 싸울 수는 없지만, 그것도 유언비어도 가짜뉴스도 많으니까 우리가 좀 의연하게 그런 거는 좀 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균형점을 찾는 소통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제가 오늘 중국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강점, 약점, 위협 다 있는데 분야별로 다릅니다. 그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이게 안 되니까 다 안 된다. 이건 아니다. 그런 걸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고, 역시 우리는 이제 미중 갈등 속에 있는데 미국이 가려운 것도 있고 중국이 가려운 것도 있어요. 그럼 한국이 언제까지 맨날 그러잖아. 새우, 고래 싸움에 새우. 한국같이 큰 새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크롤급은 되지 않아? 돌고래 정도는 되잖아요. 돌고래 정도는. 그러니까 특히 경제 같은 데서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중국이 우리한테 너희 자꾸 그러면 SK, 삼성이 지금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반도체 안 산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우리가 미국이랑 잘못되면 장비, 부품이 안 와. 그럼 반도체를 못 만드는데 너희한테 팔 게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한테 그럴 게 아니고 미국한테 얘기를 해야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금 개선이 됐죠. 물론 지금 또 그 고음역 주파수대 무슨 칩은 한 해 만에 또 그래요. 싸워야 돼요. 미국한테 또 할 얘기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는 충분히 공간이 생긴다. 그렇게 또 대한민국 그런 기업인들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결론을 4시가 다 됐네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갈등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친구하고 갈등이 살면서 해결된 적 있어요? 친구가 어디 외국 가거나 그래야 해결돼. 안 보여야. 한일 갈등 마찬가지입니다. 한중 갈등. 갈등은 해결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정말 충돌로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다 보면 해결에 가까이 가는 거지. 야, 이거 안 되면 이거 죽어도 안 돼. 서로.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하면 그거는 둘한테 손해다. 그래서 갈등은 관리를 하는, 해결보다는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다면 경제협력에도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중국은 중국 편이고 미국은 미국 편이니까 우리도 우리 편이 돼야죠.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국익의 기초에서 가야 돼. 그러니까 자꾸 선택해서 해결을 하면 선택하면 돼요. 근데 선택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려워요. 저도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계속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그 국익에 기초한 실리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미국이나 중국에 보여주는 것이 경제에서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하여간 저 앞에 제 주소도 있고 그래요. 혹시 제가 답을 100%는 못 해드릴 수도 있지만 필요하신 게 있으면 거기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